안녕하세요. 문제호의 사과책방 진행자 문재호입니다. 여섯 번째 사과책방이 다루게 될 책의 제목은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현실 세계에 실현했던 레닌은 혁명은 변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혁명이 일본 서쪽 변방이자 히로시마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오카야마 현, 그 현 북쪽의 가스야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어요. 와타나베 이토루 저자는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부패하는 경제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어요. 이따로 부부는 다루마리라는 희한한 빵집을 운영 중이에요. 다루마리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타루의 타루와 그의 아내 마리코의 마리를 합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오카야마역에서 전철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산속에 위치한 빵집입니다. 연고 없는 가스야마에 이주하게 된 동기는 이타루가 최고의 주종빵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물이 있는 곳에서 빵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역사가 200년이 넘는 양조장이 있는 마을이니 예로부터 물이 좋았음이 틀림이 없네요. 주종빵에서 주종의 뜻은 종을 주조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빵들은 이스트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맛과 향이 단조롭지만 다루마리에서는 천연 효모를 써서 깊은 맛과 풍미를 내는 자연 중심의 빵을 만듭니다. 비록 균이 많아 발효 관리가 어려워져서 빵 만들기가 어렵지만 말이죠. 다루마리는 주 4일 근무이고 매년 한 달은 장기 휴가로 문을 닫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가게네요. 휴가 쓰는 스타일이 서유럽 프랑스 스타일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 휴가를 길게는 1년에 4주에서 6주까지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니 말이죠. 다루마리의 가게 경영 이념은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잖아? 아니, 자선사업 하나요? 그런 가게가 지속이 가능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자를 내서는 가게를 존속할 수 없겠죠?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이 중요하죠. 손익분기점 달성을 이루고 나면 투자한 만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월급도 투자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가게는 굴러갑니다.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이윤을 안 남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빵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그런 희한한 빵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그 균들이 들려주는 목소리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인물인 마르크스의 목소리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썩는다, 부패한다 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의 그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작아도 진짜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이타루 부부는 돈도 부패하고 경제도 부패하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목표는 이런 움직임이 소리 없이 확산되어 언젠가 지역사회, 나라, 세계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부패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를 좀 더 클로즈업해서 살펴볼까요? 이타루는 1971년생으로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하루살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에 1994년 23세 때 학자인 아버지와 헝가리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평범한 헝가리 가정에서 자가 양조된 저렴하고 맛있는 와인을 접하며 신선하고 소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럽에 다녀온 뒤에도 3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7살에 지바 대학교에 입학해서
원예 경제학 학위를 수여하고 나니 어느새 나이는 30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이타루는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유기농산물 도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동경하던 시골,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벅찼던 것도 잠시 원산지 허위 표기니 뒷돈거래니 부정을 저지르는 회사의 염증과 회의를 느꼈죠. 그러던 차에 저자는 회사 상사가 자재업자를 봐주고 뒷돈을 챙기자고 제안한 것을 더 윗선에 고발하고 후폭풍으로 거진 왕따를 당하며 매우 힘들어했어요. 나이도 많지, 일도 못하지, 거기다가 고결한 모습을 보이니 선임 직원들 눈밖에 나게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블랙 기업 같은 회사였어 라고 저자는 회상합니다. 블랙 기업? 뭐요 이거?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접해본다는데요. 블랙 기업은 일본에서 쓰이는 단어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성장만을 노리고 젊은 인재들에게 과다 업무와 불법 노동을 강요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악질적 대기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다 업무와 불법 노동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연간 노동량 기준 멕시코 2237시간 1위에 이어 2163시간으로 2위입니다. 2163시간 나누기 52주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약 41.6시간이 돼요. 여기서 평일에 휴일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41.6시간 나누기 5일을 하게 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32시간. 이걸 시간분으로 환산하면 약 8시간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따루에게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만두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이타루. 이타루는 당시 있던 세계의 밖으로 나아가 작아도 진짜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가던 출구를 찾던 찰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선잠을 들려던 참에 저자의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타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타루, 빵을 만들어 봐! 라고 말이죠. 저자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건넨 한마디에 저자는 빵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타루는 제빵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었고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 마리마저 뜬금없이 빵집을 하겠다는 이타루의 선언에 의아해 했다고 하네요. 이타루가 다니던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두고 마리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빵집 개업 준비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타루가 집에 좀 돈이 많나? 하고 전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타루와 마리는 시골에 가게를 열겠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만 믿고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이었어요. 마리 또한 어린 시절부터 환경 문제와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 농학부에서는 환경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 휴학을 하고 미국과 뉴질랜드의 농가로 팜스테이를 떠났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저자 나이 35, 2살 딸내미도 있는 상황에서 개점을 앞두고 이따루 부부는 매우 화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이전엔 호두가 1kg에 1345엔이었는데 2달이 지나고 보니 2450엔까지 폭등한 것을 가리킵니다. 한화로 따지면 거의 한 만원 좀 넘게 뛴 거예요. 뭐 이걸 배수로 따지면 거의 한 2배가 뛴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니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한편에서는 곡물이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탓에 식량으로 충당할 양이 줄었어요.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곡창지대가 가뭄을 겪어 대흉작을 기록해서 이것이 수입 곡물들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자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런 작물 시황을 악용해 한 미천 잡으려는 투기꾼들이었죠. 저자는 연말연시가 되어 고향에 방문하며 학자인 아버지에게 불황의 직격탄에 개점 직후 악전고투 중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5살 된 저자에게 이 따루 너 마르크스를 읽어보지 그러니? 하고 제시합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부정이 판을 치는 세태가 싫어 회사에 사표를 낸 이타루. 그 바깥 세상으로 탈출하려고 제빵 기술을 배웠지만 바깥 세상이어야 할 빵집 공방마저 경제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저자는 마르크스를 파고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나 1886년 65세를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퍼지고 있었지요. 마르크스가 인생 후반기를 보낸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만큼 세상 제일 가는 자본주의 선진국이었어요. 반면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빈곤에 시달렸지요. 성인 남성은 물론 여성과 10살도 안 된 꼬맹이마저 노동 현장으로 내몰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어요.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에 자본의 논리가 결부되자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 중반 런던에는 두 종류의 제빵업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합 흐름을 이어가는 정상가 판매업자와 자본가가 배후에 숨은 저가 판매업자가 바로 그 두 종류였습니다. 저가 판매업자들은 종업원을 장시간 부리는 방법으로 엄청난 저가를 실현했어요.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은 놀랍게도 날도 바뀌기 전인 밤 11시였어요. 11시면 제가 자는 시간인데 말이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업무가 끝난 시간은 오후 1시, 늦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 환경 탓에 빵집 기술자 대부분은 건강을 해쳤고 수명이 42를 넘기기는 예가 드문 실정이었어요. 마르크스가 묘사한 참상은 빵집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죠. 도기 제조 공장에서 8살도 안 된 꼬맹이가 아침 6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5시간 노동을 했어요. 이 대목에서 현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 또한 겹쳐 보입니다. 혹독한 조건 하에서 노동자를 부리는 블랙 기업의 존재가 일본 신문 등 언론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곤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책 블랙 기업 일본을 먹어치우는 괴물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해당 책을 검색해보니 2013년 8월쯤에 한국에 출판되었네요.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 보장받지 못한 채 강력한 업무 명령만 남은 기이한 근로환경 형태로 변한 것이 블랙 기업 탄생의 시조라고 곤노 하루키의 책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가볍게 이기죠. 일본은 연 기준 노동시간이 1735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2163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요. 그나저나 노동자들은 왜 그렇게 혹사당할까요?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혹사당한 이유는 자본가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자신도 모르는 새 구조에 편입되어 노동자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자본론 안에서 마르크스는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 장치의 근본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노동력에 있다고 해요.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본가가 좋아하는 이윤이 생겨나 노동자는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르크스 말로는 상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가치가 있어야 해요. 바로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원하다는 성질을 마르크스는 상품의 사용가치라 불렀습니다. 빵으로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성질이지요. 둘째, 노동에 의해 만들어질 것. 사용가치가 있어도 상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기죠.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셋째, 교환될 것. 예를 들어 자신이 먹기 위해 만든 빵은 상품이 아닙니다.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현대사회 상품 가격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을 좀 캐볼까요? 비밀을 폭로하기에 앞서 물물교환 하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빵 50개와 옷 한 벌의 물물교환이 성립되었어요. A와 B는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가 가진 상품의 교환 가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노동의 크기, 즉 노동시간입니다. 교환하는 당사자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환 가치를 측정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어요. A와 B는 각자 생산물에 대해 납득을 했기에 물물 교환이 성립한 것이에요. 이 경우 노동시간은 반드시 A와 B의 실제 노동시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빵사 A의 기술 숙련도가 능숙한지 엉망인지 평균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는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노동을 평준화해서 교환 가치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평균적인 역량을 기준 삼아 노동시간을 어림잡고 교환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교환 가치의 크기를 돈이라는 척도로 표현한 것이 상품의 가격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마르크스 생각에 따르면 가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교환 가치에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변동시키는 2차적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받는 임금 수준이 왜 그 정도인지 혹시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 및 양육 비용과 기능 습득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노동력을 만든다는 것은 노동자가 매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의미이죠.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의 재생산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건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노동자에게는 먹을 거리, 쉴 수 있는 집, 입을 것 등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노동자가 생활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는 일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와 편의점 계산원의 임금 차이가 쉽게 이해됩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힘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후불 형태로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새 변호사들 몸값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항상 이게 옳은 소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 걸까요?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자본가는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잘 활용해서 이윤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하루 6만원이고 이 노동력을 쓰면 1시간당 만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 조건에서 이윤을 만들려면 노동자를 6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나머지는 죄다 이윤이 되겠죠? 노동자를 오래 일하게 하는 것처럼 자본자가 많은 이윤을 손쉽게 얻는 방법은 없어요. 착취당할 대로 착취당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속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정당한 거래의 결과입니다. 그 어디에도 부정은 없어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자를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거에 불과해요. 자본가는 가격대로 노동력을 샀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어째서 노동력이 상품이 된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노동력이 상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노동자가 자유로운 신분이어야 합니다. 즉 노예처럼 누구에게 지배당하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나 원재료 등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이외의 것들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떼어 팔기 싫으면 자기 소유의 생산수단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빵 기술을 익혀 자기 가게를 열었고 가급적 근처 농가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불안정한 시장에 좌우되지 않고 재료를 구하는 방법을 실천 중입니다. 마르크스형 이론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빵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선 이스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는 제빵에 적합한 효모를 공업적으로 순수 배양한 것이에요. 반면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효모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천연 효모 빵입니다. 효모뿐 아니라 자연계에는 여러가지 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작물에 붙어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장소에 서식하죠. 그런데 이스트는 그 많은 야생 효모 중에서 제빵에 적합한 효모를 골라내 인공적으로 배양했다는 말이에요. 순수 배양은 그런 뜻입니다. 일단 부지런한 일꾼을 뽑아놓고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런 사람 수를 늘리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나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사람한테 비유하면 이러한 겁니다. 일 잘하는 효모, 다시 말해 빵을 제대로 부풀려주는 효모만을 골라서 격리시킨 다음 늘린다고 보면 되겠죠. 이스트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배양 방법이 문제라는 점을 지목해요. 영양이 풍부한 배양액 속에서 효모를 증식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그 안에 첨가물이 여럿 들어가니까 몸에 나쁘다는 거죠. 또 효모를 개량하기 위해 약품을 쓰거나 방사선을 쏘이기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순수 배양 방식으로 탄생한 이스트로 빵을 만들면 맛과 향이 단조로워요. 반면에 천연 효모를 쓰면 다양한 성질을 가진 서로 다른 효모가 작용하기 때문에 풍미가 확연히 다르죠. 게다가 다른 균, 예를 들어 유산균 같은 것들도 섞이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고요. 단, 균이 많으면 그만큼 발효 관리가 어려워져요. 게으른 균, 부패시키는 균까지 섞여 들어가니까 온도나 습도, 주위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통솔하기 어려워요. 그것보다야 불평 없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주면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야 훨씬 편한 법이죠. 그래서 편하게 관리하려고 이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1920, 30년대에 걸쳐 이스트 제조법과 이스트를 이용한 제빵 기술이 확립되면서 누구나 간단히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트는 빵집의 경영과 노동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빵이란 작업에서 기술과 숙련도가 필요 없어졌고 도제제도 무너지고 대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자본주의적 고용관계가 빵집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을 하면 근데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이스트의 등장이라는 기술 혁신으로 재료 선택에 골머리를 앓지 않고도 저가에 쉽게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빵을 만드는 데 드는 수고가 대폭 줄었어요. 아니 그런데 21세기 빵집에서 수련을 받은 이타로는 가혹하리만치 고된 노동을 해야 했어요. 참고로 이타로는 빵집 개업하기 전에 4년 반 정도 한 4군데 빵집에서 수련 생활을 겪었습니다. 기술 혁신을 이뤘는데도 마르크스가 살던 1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노동자의 처우를 보면 근로자에게 이루어온 것 같지는 않네요. 이스트를 만들어 기술 혁신을 이룩하기 전에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 일당 6만원을 지불한 뒤 1시간 노동으로 빵 10개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임금 본전을 뽑으려면 빵 60개 만들어 팔면 되죠? 다시 말해 6시간 일을 시키면 본전 칩니다. 그 이후로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경영자는 수익을 기록하겠죠. 하지만 이스트를 만들어 기술 혁신을 이룩한 결과 1시간의 노동을 통해 20개의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8시간이라도 하루에 생산 가능한 빵의 양은 2배인 160개 늘어나므로 노동자 임금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2배로 늘어나서 이윤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 혁신은 결코 노동자를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이죠. 사실 기술 혁신 후의 매출 계산식에는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교환 가치에 의해 정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죠. 기술 혁신 전후를 비교했을 때 1시간당 만들어진 빵의 양이 2배가 되면 빵 하나당 교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후 빵의 개당 가격은 1,000원에서 기술 혁신 전의 반인 500원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는
기술 혁신 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어요. 새로 개발된 기술을 한정된 특정 자본가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끼리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그래서 상대 자본가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명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독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빵 가격을 500원으로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혁신 전인 1000원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러면 노동자에게 즐거운 소식일까요? 길게 보았을 때 임금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즐겁지 않은 소식입니다. 노동력의 교환 가치가 생활비, 자녀 양육비, 기술 습득 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상품의 가격이 싸지면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모두 낮아집니다. 그 결과 노동력의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기술 혁신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빵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스트를 환영했던 이유도 노동의 수고를 확 줄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언뜻 제빵 기술자에게도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노동자의 목을 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도 역시 노동의 교환 가치인 임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단순해지면 기술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술 습득 비용이 굳는 만큼 임금도 낮아지는 것이죠. 노동이 단순해지면서 노동자는 쉽게 대체가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부속물로서의 그에게는 오직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조로우며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만이 요구된다 라고 말이지요. 기계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묘사했듯이 처음에는 인간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인간은 기계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제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트 없이는 빵을 못 만들게 됐을 때 제빵사는 이스트의 부속물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빵사라는 이름의 부속물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혹사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지요. 자본가는 반항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해고하면 되고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는 새 인물을 보충하면 그만입니다. 음식값이 싸면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1. 다른 말로는 노동력을 값싸게 만들기 위해 음식 혹은 상품값을 내린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밝혀낸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농수산 수입도 음식값을 깎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시의 적절한 예로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들 수 있습니다. TPP에 참가하면 지금보다 농산물 가격이 싸져요. 마르크스는 당시 자본가가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관해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속내를 소개한 바 있어요. 마르크스 자본론 1권 4편 10장에 의하면 곡물 및 모든 식료품 가격이 싸야 산업은 이익을 얻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그로 인해 노동력도 비싸져요. 생활 필수품 가격이 싸지면 노동의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도 상품이 싸면 쌀수록 고마운 일이에요. 물론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싸게 팔아야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돌고 또 돌아 노동자의 목을 죄게 되죠. 마르크스는 그 점을 가르쳐줘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이 음식값 및 제품값이 싸지고 노동이 단순해져서 회사나 공장에서 대체가 쉬워지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타루가 마련한 자구책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과 수고를 들여 빵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당한 가격을 매겨야 하고요. 제빵사는 본인의 기술을 살린 빵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타루의 빵집 다루마리가 지향하는 바이며 그것을 이타루와 다루마리 사람들은 실천 중이라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과 함께 모습을 바꾸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발효와 부패를 통해서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발효도 부패에 포함되며 이 두 가지 모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현상이지만 인간에게 유용한 경우에는 발효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패라고 우리는 하죠. 이스트처럼 인공적으로 배양된 균은 원래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물질마저도 억지로 일정 기간 썩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균은 균인데 자연의 섭리를 일탈한 부패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죠.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먹거리의 가격을 낮추고 일자리를 값싸게 만듭니다. 나아가 싸구려 먹거리는 먹거리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사용 가치를 위장함으로써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술과 존엄을 빼앗아가죠. 시간에 의한 변화의 섭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이에요. 돈은 시간이 지나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죠. 부패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과 대금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인해 끝없이 불어나는 성질마저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부패하지 않는 돈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낳았다는 내용이 이타루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타루의 시골 빵집은 단순함을 지향해요. 만드는 자에게는 직업으로서, 소비하는 자에게는 먹거리로서의 풍성한 즐거움을 지키고 키워가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 비효율적일지언정 더 많은 정성으로 공들인 빵을 만들고 이윤과 결별하기, 그것이 부패하지 않는 돈을 탄생시킨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타루는 생각했어요. 자연의 균형 속에서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일 없이도 누군가가 혹사당하지 않고도 생물이 각자의 생을 타해요. 부패가 생명을 가능케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연의 섭리를 경제활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균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는 경제가 활개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투입해 경제를 뒤룩뒤룩 살찌게 합니다. 내용물이 어떻든 이윤만 늘리면 되죠. GDP만 키우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이란 병에 걸린 경제는 거품을 낳고 그 거품이 터지면 대불황이 찾아오죠. 거품 붕괴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살쪄서 비정상이 되어버린 경제가 균형을 되찾는 자정작용입니다.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도 거품 붕괴도 허용하지 않아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출동이나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같은 금융 정책을 통해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수법을 써서 한없이 경제를 살찌우려고만 하죠. 인위적으로 동원한 균이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동원한 돈은 부패하지 않는 경제를 낳습니다. 자연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악순환이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모두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한 것입니다. 이타루의 해결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각자의 생산수단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 소상인이라는 단어이고요. 자본론 1권 7편 24장을 보면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소경영의 기초이며 소경영은 사회적 생산과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하는 사람의 개성과 잠재 능력이 훈련되는 소상인, 다른 말로 하자면 소경영의 가능성은 마르크스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자, 읽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소감과 다른 사람들이 읽고 난 리뷰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좀 취조업 해볼게요. 이따루는 신자유주의에 대안으로 빵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을 운영한 것을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소상인이 답이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생산자 협동조합 등등 신선했어요.
또한 뜻이 맞는 파트너의 필요성을 마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이타루가 하는 빵집은 마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들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인 주 4일제 더하기 1년 기준 한 달에 장기휴가를 준다는 가게 특징은 당연 독보적이죠. 또한 다루마리에서 제빵사는 삶과 함께하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치를 깨닫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에 대해 도시에서 자란 저도 추후에 자식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노동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서 가치를 일찍 일깨워줘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보기까지는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의 주인공 와타나베와 사과 책방 에피소드 3편 플로팅 시트에 나왔던 뉴욕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그만한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세계안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점이죠. 지하경제에서 활동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법 이민을 해서 제도권법이나 시민권자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뉴욕의 정식 시민이 아닌 그림자 시민으로서 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타나베 이타루의 경우에는 마니와 가스야마에서 자기만의 빵집을 운영하면서 재료를 로컬에서 구하는 노력을 하면서 세계 경기와 투기꾼에게 영향을 안 받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온몸으로 대항하고 있고, 자본주의 밖에서 활동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게 전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평도 마쳤고 리뷰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사과책방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6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